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아까 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장 선생님이 땅을 사실 때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주고 사셨는데 시가가 50만 불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장 선생님이 저한테 저 땅을 주시면서 시가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가격을 정하는 거죠. 30만 불 아니면 뭐 그냥 10만 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라는 것은 양자 간의 마음에 맞으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실거래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가치, 시장 마켓에서 형성된 가치랑 어긋났을 경우에는 마켓 프라이스를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그 사람이 자기랑 난 암스랭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뭘 샀다는 거죠. 샀는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샀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꼭 낮은 가격으로만 살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살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처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걸 산 공정가액은 시장 가격으로 샀다라고 판정한다는 겁니다. 왜 이거 어떤 문제? 제가 이거 하나 써도 될까요? 네네. 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뭘 갖고 있는데 자식한테 뭘 주는데요. 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10만 불인데 이거를 주면서 이거를 자 이거 20만 불로 하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를 팔 때는요. 삼자한테 아들이 만약에 삼자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드파리한테 팔 때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만 불에 팔았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켓 프라이스는 10만 불인데 이거를 20만 불에 넘겼을 때 이 사람은 이걸 팔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엄청난 그 해에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비즈니스에서 손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범법시켜서 높은 가격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는 실거래가는 20만 불로 움직였어도 네가 산 가격은 마켓가는 10만 불이니까 요거가의 차익인 50만 불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림 3개 보여주면서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걸 말씀드렸죠? 그거에 근거해서 많은 부분들을 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신면제로 만들어지고 안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법은 언제나 뒤를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사상의 배경에 두고 이게 공정성이 맞느냐, 그리고 어딘가 세법에 구멍이 있으면 세법이 따라가면서 구멍을 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앞에 좀 이따가 제가 또 재미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일어났을 때 공정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기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샀을 때는 20만 불에 샀어도 10만 불에 산 걸로 보고 이 사람이 15만 원 팔으면 50만 불이 양도 차익 생겼다라고 아들은 평가를 하고요. 아버지는 한 가격을 얼마를 볼까요? 국세청이 10만 불로 볼까요? 20만 불로 볼까요? 20만 불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비싼 가격에서 세금 물고 아들은 또 싼 가격으로 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컨디션, 아까 말했던 난 암스랭스로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다음 카테고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슈퍼피셜 로스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상의 손해, 가상 손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어필리에이트는 나랑 관련있는 사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10만 불에 샀는데요. 이걸 그냥 갖다가 지로에다 넘기다든지 막 이렇게 가상을 하고 나서 이런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를 들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연말 되니까 올해 너무 많이 돈이 벌어져서 손실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싼 가격에다 다 팔아버리고 다시 사들여요. 네? 그래서 그의 손실을 일으켜버리고 그 손실을 가지고 업셋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현이죠. 그래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 거래가 일어난 후에 30일 전 또는 30일 이후에 재취득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안 난 거로 보는 거예요. 안 난 거로. 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남편이 팔고 부인이 샀다. 이것도 다 리버스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랑 어플리된 사람이 그래서 한국은 뭐 핑퐁 친다 그러죠. 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법의 케이스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안 다루시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회계사를 여기서 내면서도 초반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그런데 그 뒷비경을 다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법의 뒷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필리에이트 퍼슨이 누군가, 그럼 나랑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배우자, 그 다음에 커머너 파트너가 되겠고요.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으면 그 회사도 자기랑 관련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팔고 나서 부인이 만드는 회사에다 뭐 샀다든지 다 이거 전부 다 관련이 다 컨트롤 안에 다 있는 개체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요즘 들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너럴 엔티 어보이던스 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뭔가를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되는 룰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세법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 세법의 행위가 단순히 어떤 이렇게 순수한 의도에서 한 것 같지 않고, 뭔가 텍스 베너핏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 같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를 전체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개별 사안이 들어갔을 때 깊이 따져보는 항목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국세청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개인들도 쉬운 부분이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어떤 이러한 유사한 거래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연구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인컴. 프로퍼티 인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서 거기서 뭐 임대소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자 증권을 갖고 있어서 뭐 캐나다 세이빙스 펀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이자가 나올 겁니까? 여러 가지 인컴을 발생시키는 이런 자산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퍼티가 되겠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많고 근데 아버지가 이미 이제 인컴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텍스 레이시 이제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인컴까지는 뭐 예를 들어 22%를 내고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뭐 46%를 내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컴은 이만큼의 낮은 세율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컴은 높은 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인크레멘탈 인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소득이 많은 분은 되게 아주 여기에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높은 세율로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가게 되면 인컴을 나를 통해서 발생시키면은 높은 세금을 내는 거죠. 거의 뭐 절반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내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가족으로 돌려갖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어떤 이런 프로퍼티를 배우자라든지 미성년 자녀한테 이렇게 줬을 경우는요. 거기서 명의는 배우자 또는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많고 인컴이 많아요. 근데 배우자는 인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림만 한다든지 그랬을 때 배우자가 돌렸어도 얘들이 찾아냈을 때 이것을 다시 준 사람으로 다시 백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을 만약에 이 명의를 돌려갖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팔게 되면 이제 양도세율이 크게 나왔는데 양도세율이 크게 나오고 나서 내가 가장 높은 세율이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팔지 말고 이제 자식한테 돌려갖고 자식이 팔아서 자식은 소득이 없으니까 뭐 유니버설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맡게 되면 내가 세금을 내긴 내는데 낮은 쪽에서 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도 이걸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 그래서 그 이런 자산을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는 배우자 뒤로 다시 남편으로 백해서 가지만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성년 자녀는 다시 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컴이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그 굉장히 스페셜한 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eneral Anti-Avoidance Rule.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된 거래를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룰들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General Anti-Avoidance Rule이 세법에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오늘 출발점은 뭐였냐면 세법책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오늘 세법책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세법책이 뭐 한 이만합니다. 이만하고 아주 법전처럼 조그만한 글씨를 이렇게 성경처럼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만하게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에디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세법이 따라가야 되니까 룰을 만들고 해서 지금 베이스는 제너럴 앤드 어버이언스 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제도에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밑에 보면 키드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키드 그러면 키드 그러면 이제 아이들 아닙니까?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자녀를